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매장 두 곳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 않지만 요즘 그간 고생한 것들이 빛을 보고 있어 매장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할 의욕이 나고 있습니다. 노력한다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는 나이가 되었다 보니 더욱 지금에 감사하게 되는 마음이에요. 세상 일이 꼭 노력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제 사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도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관계라는 게 오히려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제가 호의를 가지고 잘한다고 해서 꼭 그 호의를 돌려주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고마운 일을 해주었을 때 그것을 고마운 줄 아는 것, 꼬이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순수하게 받는 기쁨을 알고 그것을 되돌려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혼 생활을 통해 맺게 된 인연 중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먹을 줄만 알았던 사람 때문에 속을 썩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인물은 바로 제 시어머니였어요. 먼저 저희 집 배경부터 설명을 하자면 저와 제 남동생 남매의 어머니께서는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남은 아버지께서 저와 어린 동생을 사랑으로 키워주셨죠. 한창 어머니 손갈 일이 많은 아이들에게 아버지 몫은 당연하고 빈자리가 된 어머니 몫까지 다 채워주기 위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아버지셨습니다. 저나 제 동생이나 그래도 사회에 민폐 끼치지 않고 이만큼 자리 잡아 사람 곳이라고 살 수 있었던 건 다 저희 아버지 덕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자식들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가게 일까지 항상 열심히 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정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건 모르고 잘 자랐습니다. 일찍 떠나신 어머니의 빈자리가 가끔 허전하게 느껴질 때는 있었지만 맹세컨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결핍을 느끼고 자라지 않았을 만큼 저희 남매에게는 그 누구보다 존경스럽고 훌륭한 아버지십니다. 한마디로 제게 아버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자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비록 어머니는 일찍 떠나셨어도 아버지 생각만 하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을 정도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 수 있었고 그래서인지 저나 제 남동생이나 참 자존감이 높은 편입니다.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올바른 사랑을 주지 못하면 정서적인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더라도 가난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항상 포기해야 한다면 체념을 먼저 배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두 가지 부분 중 어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신 부모님을 만났으니 저나 동생이나 차고 넘치는 부모복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며 아버지께 효도하는 당당한 자식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저희 아버지처럼 믿음직하고 든든하고 가족들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랑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은 평범한 가정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일찍이 어머니를 떠나보냈다면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편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남편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어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께서 두 남매를 키워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남편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이었어요.
남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시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평생을 가정주부로만 살아오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일자리 얻기도 쉽지 않으셨고, 그러다 보니 고생해서 몸 쓰는 허드렛 일을 많이 하셔서 지금은 관절이 안 좋다며 제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눈시울을 붉히고 나던 남편이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 중 한 분 일찍 돌아가시고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편과 동질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라온 이야기하면서 공감대를 많이 느끼다 보니 더 쉽게 정을 주기도 했고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제 남동생이 로스쿨에서 시험을 볼 때까지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저희 아버지와 달리 남편은 대학교 진학한 이후부터는 스스로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누이가 전문대에 진학했을 때도 오빠인 남편이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쌓인 병원비로 그간 모아둔 돈은 거의 탕진하고, 시어머니가 버는 돈이라고 해봤자 가족들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수준이었겠죠. 대학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번듯한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었던 시어머니가 자식들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아니 남편도 가고 싶은 대학에 가는 욕심까지 부리지는 못하고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지역 인근의 대학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미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가고 싶었던 학교 가지 못한 게 늘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듯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시누이는 크게 공부에 소질이 없었던지 재수를 하고도 원하던 4년제 대학에 가지 못해서 결국 전문대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역시 집안 형편이 피지는 않았으니 갓 취업을 했던 남편이 많이 도와줬던 것 같고요. 시누이는 처음 볼 때부터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경솔해 보이긴 했습니다. 고생 많았다던 모친과 오빠와는 달리 고생한 티 없이 다소 철없는 모습에 얼마나 가족들이 막내라고 싸고 돌았을지 예상이 되었죠. 어찌됐든 가장을 잃고 결핍이 많아서 그랬는지 가족 간 사이가 참 끈끈해 보였습니다. 저야 시댁이 될 가족들이 서로 척지고 살지 않고 사이 좋은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친정도 아버지와 저 남동생까지 세 식구가 참 서로에게 의지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서로 기댈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 저 역시 가족 간 사이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했고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시댁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노후 준비는 물론 자식들보다 아버지 벌이가 더 넉넉한 형편이었으니 아버지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아버지 노후 준비한다고 저희 남매가 걱정할 만한 일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 결혼할 상대 집안도 부모님 노후 준비 정도는 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시어머니 없이 결혼하면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 존재가 되는 것이니 마땅히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자식들 부담을 덜 수 있을 정도는 어느 정도 앞날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죠. 결혼하기 전에 확실히 해야 할 것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제 아버지 쪽 사정을 먼저 설명하면서 남편에게 시어머니 노후 준비 상황에 대해 묻기도 했고요. 그때 남편이 다급하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어머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하셨고 모아놓는 돈이 엄청 많은 건 아니어도 자식들 신세질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 말은 저희 친정아버지처럼
넉넉한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어머니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노후 준비는 되어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말 듣고 속으로 내심 안심을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식들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예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확실히 부담이 덜 가니까요. 도움을 필요로 하시면 자식으로서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겠지만 전적으로 양가 부모님 부양을 하는 게 요새 같은 세상에서 쉬운 일도 아니고요. 시어머니도 결혼 전에 공공연하게 자식 짐이 될 생각은 없다고 말씀하신 터라 남편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식이라고 평생 부양받을 생각도 없고 다 커서 제 가정 이뤄나가는데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너희들 인생은 너희들 인생이니 서로 각자 잘 살면 되지 않겠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들 며느리에게 집착하지 않는 신세대 시어머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결혼 전 모습은 단지 꾸며진 것에 불과했다는 건 결혼한 후에야 알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저희 친정아버지나 남동생 앞에서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 소개를 시켜줄 때도 그랬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저도 남편이 일찍 떠나보내고 자식들 홀로 키운 사람이지만 사돈 어른께서도 참 대단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아버지 혼자서 자식들을 번듯하게 잘 건사하셨는지 존경스러워요. 아닙니다, 사부인. 사부인이야말로 아이들 이만큼 장성시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 제가 더 존경스럽지요. 결혼 전에 저를 대하는 태도도 조심스러웠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나 남동생은 확실히 어려워하는 티가 났습니다. 아무렴 제 입장에서야 딸 가진 식구들이라고 저희 친정 식구들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보다야 다소 어렵게 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는 했어요. 그건 역시 가진 재산 좀 되는 제 아버지와 법조계에서 종사하는 남동생의 조건을 보고 지레 저자세로 나온 거였다는 것을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조짐을 알아챈 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가, 왔니? 인사드려. 너희 결혼식에도 와주셨던 고마운 지인분들이셔. 안녕하세요. 가게에 보다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연락을 해오신 시어머니 때문에 앞뒤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불려나간 자리에 시어머니 지인분들이라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법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가격대도 제법 있는 편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벌써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불러다가 지인분들이랑 같이 밥 먹으라고 마련한 자리는 아니었던 거죠. 이 여사 참 복도 많네. 이렇게 능력 있는 며느리를 다 보고. 정작 뒤늦게 불려올린 저는 제대로 대화에 끼지도 못하는 분위기에 어영부영 분위기에 휩쓸려 식사 비용을 계산하니 세상에 200만 원이 넘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리둥절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은근슬쩍 저를 계산대에 떠민 시어머니가 흘끔 계산서의 금액을 확인했지만 놀라는 기색이나 자신이 계산을 하겠다는 그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와중에 시어머니 지인분들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한마디씩 감사 인사를 건넸고요. 돈 한 푼 쓰지 않고 생색은 혼자 다 내는 시어머니 보면서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미리 들은 바가 있거나 하다면 이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식사 비용으로 200만 원이 결코 저렴한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어머니 체면이라는 것도 있으니 미리 말씀만 들었어도 이제 내 시어머니인데 이 정도 해드릴 수도 있지
생각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불려가서 식사 자리에 한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젓가락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돈 200만 원을 날린 제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경우 없게 사람 불러내서 지갑 취급한 적은 한 번도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도 집안에 경사가 있었는데 주변 분들한테 인사치레는 해야지. 네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가게 일한다고 워낙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못 챙기는 것 같아서 내가 자리를 마련했다. 마치 제가 모자라서 챙기지 못한 것을 자기가 대신해줬다는 듯한 당당한 태도였어요. 그래놓고 시킨 게 고작 며느리 물 한 모금 대접하지 않고 식사비만 몇백을 쓰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니 속으로 기가 막혔죠. 결혼해서 자기 며느리 됐다고 저 대하는 태도가 단박에 바뀌어버린 시어머니를 보니 처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날 찍소리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 값비싼 식사비 다 결제했던 것도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해서 일어난 일이기도 했어요. 물론 그날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했습니다. 식사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왔다는 말에는 남편도 놀란 기색이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 태도는 자기 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입장에서도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내는데 주변에서도 밥 사라는 말들이 많으셨겠지. 이왕 사는 거 어머니 체면도 있는데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아들이 가서 계산하는 것보단 새가족이 된 며느리가 와서 계산하는 게 보기 훨씬 좋을 테니 어머니도 당신 생각해서 그러셨겠지.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저를 어떻게 달래보려고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자기 어머니 하신 일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저 같으면 저희 아버지가 똑같이 남편에게 그렇게 행동했다면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은데 내 상식이 잘못된 건가?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저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남편이었어요. 그래 뭐 이왕 돈은 나간 거고 조금 어이없고 황당하기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접해야 할 분들 제대로 대접했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애써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했던가요? 시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한 달쯤 되었을까. 한창 가게에서 일 봐야 할 시간에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가봤더니 집안에서 인부들이 뚱땅뚱땅 집 구석구석을 고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제가 사전에 전해 들은 바는 전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화색을 하고 다가온 시어머니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 제게 손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공사 중간에 대금 절반을 치러야 한다고 하더라고. 예, 얼른 계산부터 해라. 저한테 맡겨놓은 돈이라도 있는 것처럼 당연한 태도였어요. 바쁜 사람 불러서 어렵게 시간 빼고 왔더니 기껏 하는 소리가 또 돈 내라는 소리입니까? 처음이야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인 줄 몰랐으니 어영부영 당했지 두 번째도 당해줄 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나 카드 없으세요? 제가 저번처럼 당황해하면서도 당연히 돈을 내줄 줄 알았던지 오히려 당황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얘는 사람 기다리는데 얼른 계산부터 하고. 어머니, 저로서는 영문을 모르겠네요. 저는 이 집 공사하는 것도 지금 집에 들어오고 나서야 알았는데 갑자기 계산이라뇨. 갑자기 저한테서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처럼 제가 돈 못 내준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자 잔금 치르기를 기다리고 있던 공사업자 표정이 대번에 와락 구겨졌습니다. 사모님,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돈 못 받으면 더 못 움직여요. 아니 그게
난처해하며 어쩔 줄 모르며 저를 쳐다봤자 그렇다고 제가 그 돈 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뻔뻔하게 돈 내놓으라며 요구하더니 제가 그걸 거절하자 남보기에 창피했던지 불구락 푸르락 달아오른 심호 표정에 노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화가 나면 제 쪽에서 낫지. 자기가 왜 저런데요? 저는 끝까지 모른 척하고 가게 일 바쁘다며 나와버렸습니다. 나오는 도중에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숨이 거칠어졌어요. 저 결혼한 지 1년이 됐답니까? 10년이 됐답니까? 신혼여행 돌아오자마자 사람을 불러내서 돈 몇백을 자기 지인 식사비로 내게 한 것도 모자라서 한 달입니다. 고작 한 달이에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자기 집 뜯어고치겠다고 며느리 지갑 털어낼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자기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서 며느리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었으면서 자기 자식들 놔두고 일하고 있는 사람 불러내서는 당연히 돈 내야 할 사람 취급을 하다니 염치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호구예요? 저한테 이렇게 뜯어내고 싶어서 결혼 전에는 어떻게 참았는지 신기할 노릇이었습니다. 그새 시모가 제 아들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 어머니 공사하시는 거 안 된다고 반대했다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불려가 봤더니 벌써 공사 인부들 불러서 다 뜯어고치고 있더라. 애초에 내 의견 물어보고 시작한 일이야? 당신 집 고치는데 갑자기 불러내서 나보고 돈부터 내게 하는 게 말이나 돼? 아니 어머니는 자식 출가시키면서 집에 손님도 자주 오고 하니 집에 낡은 데가 많아서 그거 다 자식 욕먹이는 일이라고.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어머니 공사하는 거 미리 알고 있었다는 소리네? 나는 듣지도 못한 거 갑자기 불려가서 돈이나 내라는 소리나 들었는데 자기 식구들끼리만 말만 다 맞춰놓고 그럴 거면 돈도 자기들끼리 내든가. 내가 당신 집에 돈 내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이 와중에 자기 모친 편부터 드는 남편한테 열이 뻗쳐서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 그 집구석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그걸 자기 아들한테 쪼르르 일러바쳐요? 뭘 잘했다고 일러바치기는 일러바친답니까? 시모 저 결혼하고 나서 180도 확 바뀌어버린 기가 막힌 행동도 행동이지만 그런 자기 모친 개념 밥 말아먹은 행동에 가로막고 서서 방패막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리저리 제 어미에게 끌려다니면서 모친 편만 드는 남편에게도 화가 이만저만 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이 집안 식구들 이러한 면모를 알았더라면 미쳤다고 결혼식장까지 들어갔겠습니까? 염치가 없어도 보통 없어야죠.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전용 통장이라도 생긴 것처럼 저를 대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곱게 볼 수가 있겠어요? 남편에게도 이를 갈았습니다. 이 인간 오늘 집에 들어오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미 전화로 제가 여간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챈 남편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인정아, 자기가 좀 봐주면 안 돼? 술도 잘 못 먹는 놈이 만취가 되도록 술을 둘이 붓고 12시가 다 되어서 기어들어와 놓고는 저 보자마자 아주 우는 소리를 해댔어요. 우리 엄마 일찍 남편 떠나보내고 정신이랑 나 키운다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 여자 혼자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자식 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이나 알아? 우리 엄마 지금도 무릎이며 어깨며 허리며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내가 우리 엄마 생각만 하면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불쌍해 죽겠어. 불쌍해 죽겠어. 그동안 얼마나 하고 산 게 없었으면 며느리 들어왔다고 새 식구 들어왔다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셨으면 그러시겠어. 자기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아주 세상 둘도 없는 효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쌍하면 지가 내주든지요. 이제 저하고 결혼했으면 아무리 제 어머니가 불쌍하고 마음에 걸린다 하더라도 저와 이룬 가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제 어미에게서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저한테 사전에 상의도 없이 이것저것 돈 내줄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제 돈을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저희 가게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돈 쓰는 것은 무슨 꽁돈 쓰는 거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게 제 어미와 다를 바가 없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가족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인 거고 저는 여전히 타인이라 이거겠죠. 한마디로 지들끼리 가족놀이 한다고 서로 애틋하고 안타까워서 죽으려고 드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제가 정당하게 할 소리 좀 했다고 논리적으로는 절대로 저 못 이긴다는 거 아니까 일부러 술 퍼마시고 들어와 감정에 호소하는 꼴을 보세요. 지만 부모 있습니까? 지만 자기 어머니 안타까워요? 그렇게 좋으면 자기들끼리 어와둥둥 껴안고 살 일이지 뭐하러 결혼을 해서 남의 집 귀한 딸까지 이런 시궁창에 처박으려고 듭니까? 남편이 그렇게 징징대고 있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은커녕 그저 꼴보기 싫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이 진상을 떠는 시가 인간들이라니 도로 결혼 물리고 싶어질 지경이었어요. 억울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개념 있는 사람들인 척해서 좋은 자리에 시집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개뿔. 사기를 맞아도 이렇게 큰 사기를 맞을 줄이야. 화가 풀리지 않아서 혼자 안방 침대에 이불 뒤집어 쓰고 한참을 씩씩거리고 있자니 아버지 생각이 너무 났어요. 저것들 하는 행동이 이렇게 형편없으니 더더욱 저희 친정아버지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렇게 홀로 자식들 키운다고 고생하면서 지내셨음에도 자식들에게 짐될까 봐 항상 조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한테 재취짜리 내미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걸 커서는 저도 알게 되었어요. 너희들 크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나는 재혼 생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셨지만 혹여나 재혼을 통해 만난 새어머니 눈치라도 보지 않을까. 저희 남매가 혹여나 상처받을까. 재혼도 않고 저와 남동생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취업하고 첫 월급 타서 큰맘 먹고 아버지 명품 지갑 사드렸을 때 아까워서 손도 제대로 못 대시던 분이셨습니다. 자식들 버는 돈이 아까워서 선물 하나를 맘 편히 받지 못하던 아버지셨어요. 그렇게 귀한 딸 대접받으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결혼하고 이따위 대접을 받게 될 거라고 제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이러고 사는 걸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생각하니 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고생해서 나를 키워놨는데 고작 저런 인간들한테 이런 대접 취급이나 당하게 되다니 더더욱 심오한 남편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우리 쇼핑 갈까요? 언니가 또 보낸 안목은 좋잖아. 보나마나 제 모친에게 저희 집 돌아가는 상황 파악하라고 귀동냥을 시켰던 거겠죠. 가게 일 바쁘다며 대충 둘러대고 끊었지만 불쾌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갖고 싶었던 신상인데. 언니, 나 이거 일주일만 빌려주면 안 돼요? 저희 신혼집 집들이 와놓고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 물건 둘쑤시며 이것저것 탐이 나서 눈이 번들거리던 시누이 모습이 떠오르니 더더욱 불쾌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저런 시누이가 참 찰떡선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나마 그들 중에서 결혼 전에 자기 모습에 대해서 거짓말 제일 안 했던 게 시누이였던 겁니다.
몇 번 만나자는 거 거절했더니 신호의 태도도 뾰족해졌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해달라고 했다고 사람 치사스럽게. 됐어요. 더러워서 나도 같이 안 가. 제 돈 쓸 생각 하나 없이 내 지갑이나 열게 할 속셈이었으면서 도리어 자기가 불쾌하다는 저 태도라니 벌써부터 시가가 지긋지긋하게 느껴졌습니다. 속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일을 어떡하나. 저들하고 계속 가족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하니 그만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결혼 전 평소 고민이 있으면 제 남동생이나 아버지께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곤 하던 저였지만 결혼 문제만큼은 친정 식구들과 나누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들었던지요. 남동생이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들 어렵게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대하던 남편과 시모 모습만 봐왔으니 제가 일이 지낼 거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그것조차 곧 사소한 고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빠, 우리 아빠 어떡해? 갑작스런 아버지의 최장한 발병 소식을 듣고는 저나 남동생이나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평소 강건하셨던 분이셨기에 충격이 더했습니다. 막상 당사자인 아버지 태도만 더할 수 없이 침착했습니다. 내 새끼들 많이 놀랐구나.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우리는 하나도 괜찮지가 않은데 여전히 아버지가 너무나도 필요한데 당신은 괜찮다며 저희 남매를 다독이는 아버지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병세의 진행이 너무 빨랐어요. 췌장암이 위험하다는 소리는 들어 알고 있었지만 가망이 없다는 의료진의 진단에도 어떻게든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저희 곁에 더 머물러 주시게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 무렵에는 괘씸한 남편놈이나 시가에 돈 한 푼 쓰지 않고 그들 뜻대로 굴고 있지 않았지만 아버지 아프시고 나서는 그 인간들한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 일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다 싶었는지 그들도 몸을 사리는 게 느껴졌지만 그때는 저도 그들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진지라 신경을 쓰고 싶지도 않았고요. 당장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우이 시집 보내게 되었다며 제 앞에서 염치없게도 혼수 얘기를 꺼내시던 시모였습니다. 그래도 애 시집을 보내는데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는 해보내야 시집살이도 면하고 그러는 거다. 그것도 사람 나름이죠. 넉넉한 집에서 잘 자라서 혼수에 신혼집까지 잘해가도 바라는 거 많은 사람들 욕심을 어떻게 다 채우겠어요? 시험이 들으라고 한 말이었고 저 들으라고 한 말인 줄 알아는 들었는지 시모 심기 불편한 표정을 보았지만 뭐 어쩌라고 싶었습니다. 쥐새끼인데 혼수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며느리 뜯어서 자기 자식 혼수 마련할 생각을 하다니 글러먹어도 참 글러먹은 인간이라고 얼마 남지도 않은 정이 뚝 떨어졌더랬죠. 제 아버지 명운이 달려있는데 신우이 시집을 가든 말든 솔직히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아버지만 살려주시면 다른 건 다 상관없었지만 인명이란 왜 그리도 사람 뜻대로 되지는 않는 걸까요? 아버지께서는 진단 후 딱 2달을 더 버티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상실감이었으나 그 2달의 시간 동안 아버지가 겪으신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저와 남동생은 차마 더 버텨달라는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두나, 이제 아버지 더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으실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동생과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며 그렇게 서로를 위로할 정도로 힘든 투병 끝에 가신 아버지셨어요. 평생 고생해서 저희 키워놓고 이제 여생 즐기실 일만 남았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이리 데려가셨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 인망이 두터워
장례식장 찾아주시는 분들마다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주시는 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투병하실 때 제대로 문병도 안 오고 눈치만 보던 남편 놈과 시가 인간들은 내노라 할 쟁쟁한 분들이 앞다투어 저희 아버지 조문을 오시는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중에는 재계에서 꽤나 횡사하시던 분들도 적지 않았으니 어떻게 이 기회에 연줄 좀 만들어 놓고 덕 좀 보자는 속셈이 뻔히 보였죠.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위 되는 사람입니다. 장인 장례식장에서 지 명함 돌리느라 여념이 없는 남편이라는 놈 보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성질만 같아서는 귀싸대기 한 대 올려붙여도 부족했으나 아버지 보내는 자리에 그 추태를 부릴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남동생 눈도 대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저 기분 상할까 제대로 말도 못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쏘아붙였어요. 매영, 어지간히 좀 하세요. 아버지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럴 시간에 누나 밥이나 좀 먹이시고요. 원래도 잘 나가던 변호사인 제 남동생 앞에서는 길을 못 펴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우습게 여기던 놈이 처남한테는 쪽도 못 쓰고 민망해하며 담배 피러 나가는 꼴을 보니 내가 내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저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아주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게 남동생과 아버지 장지까지 모시고 녹초가 되어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동생에게 한 소리 듣고 나간 이후로 남편이라는 놈은 꼴도 안 보였지만 찾고 싶지도 않았어요. 집에도 없더군요. 문득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겨진 것들 정리도 해야겠지만 놈이랑 사는 여기보다는 아직 아버지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향한 아버지 집에서 저는 차마 마음이 아파 함부로 손도 못 댈 아버지 물건들에 손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들을 마치 그 집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부리고 있는 시어미를 발견했을 때 저는 그야말로 꼭지가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쳤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당장 그거 못 내려놔? 얘가 지금 시어미 앞에서 어디서 큰 소리야? 지금 당신이 그게 할 소리야? 내 아버지 집에서 당신이 뭔데 쳐들어와서 우리 아빠 물건을 함부로 건드려? 당신 뭐야? 당장 안 나가? 지가 시어미면 뭐 어쩌라고요? 저도 이판사판 눈에 뵈는 거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 현관 비밀번호는 남편 놈한테도 알려준 적 없었어요. 이건 엄연히 가택 침입이었습니다. 그럼 살 사람도 없는 집을 그냥 놀려? 그건 낭비다 얘. 사돈도 유용한 데 써주면 더 기뻐하실 거야. 흥분해서 미치기 직전인 저를 보고 개소리를 짓거리는 시모였습니다. 저것들 가만두지 않으리라 아버지 장례식 때부터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것들 다 부셔버리지 않으면 제가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서는 내가 지낼 생각이다. 그러니 너 번거롭지 않게 물건 정리도 친히 내가 해준 건데 어디서 시애미 앞에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나 그동안 살던 내 명의 집은 네 시누이 신혼집으로 내어주기로 했다. 하나이는 신우 결혼을 그렇게 나몰라라 하니 내가 어쩌겠어. 그러니 그런 줄 알아. 열받는 소리도 정도를 넘어가니까 이제 그냥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당신 집? 당신 집이 어디 있대? 쥐뿔도 없는 것들이 남한테 들러붙어 기생에 피나 빨고 있는 주제에 내 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야? 그 여자 발끈하든 말든 곧장 뛰어내려가서 차 안에 있던 서류를 챙겨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미친 여자 낯짝에다 철썩 집어던졌어요. 눈깔이 있으면 보라고.
네 집? 그게 네 집이야? 그건 지금 시모가 지내고 있는 집의 부동산 대장이었습니다. 명의자 이름으로는 보란듯이 제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었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우리 애가 분명 그 집 엄마 주는 거라면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장엔 장례식장까지 기어와서 어떻게 콩고물 떨어질 겁나 기웃대는 놈 주제. 무슨 수로 집을 줘. 주제 파악을 못해도 정도가 있지. 애초에 나 아니었으면 그런데 발도 못 붙일 인간이 감히 내 재산까지 털어먹으려고 들어? 거지 새끼들이 이제는 남의 재산 강도질까지 하려고 들어? 하도 집안에 누수가 있다느니 집도 다 늙었다느니 그 여자가 우는 소리 하는 통에 남편 놈이 우리만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게 마음이 아프다는 둥 불쌍한 척하며 하기에 제 명의의 오피스텔 하나를 비워준 게 바로 문제의 그 집이었습니다. 그 여자 설치는 걸 보니 능력이라고 쥐뿔도 없는 주제에 제 마누라 명의 집을 가지고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세상 둘도 없는 효자 행색을 했을 남편이란 놈이 눈에 선했어요. 양발은 못 되는지 죄엄이랑 나눠 처먹을 간식 봉지에 달랑달랑 들고 현관에 들어선 남편 놈 보자마자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너 미쳤어? 미친 건 니들이겠지. 어디 거지 새끼들이 날로 헤쳐먹으려고. 야, 주둥이가 있으면 네 놈이 말해봐. 그게 네 집이냐? 우리 부모님이 결혼 전에 나한테 증여해 주신 걸 니까지 게 뭔데 네 어미 집이니 어쩌느니 허풍을 떨어? 주지에 평생 뼈 빠지게 벌어도 집 한 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것들이. 여보, 그게... 생판 남의 재산 가지고 꼴값들도 어지간히 떨고 앉았네. 당장 네 어미 데리고 우리 아빠 집에서 꺼져. 여보, 흥분하지 말고 생판 남이라니. 너나 네 어미나 남의 재산 갈취하려는 도둑년 놈 사기꾼들 싹 다 고소할 거야. 네 놈 같은 거 오늘부로 갖다 버릴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너 같은 새끼랑은 이혼이야, 이혼! 여보! 빌어먹을 것들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것들이. 주제에 분에 넘치는 나 같은 사람 만난 걸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감히 우리 아빠 재산을 노려? 내가 니들 다 밟아버릴 거야. 2번 다시 제기는 꿈도 못 꾸도록 싹 다 밟아버릴 거라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이혼이라니. 나는 절대 이혼 못해. 제가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는데도 끝까지 그것들 비비고 안 나가려고 들더라고요. 흥분한 제가 제 남동생이며 아버지 집 관리해 주시는 분이며 경찰이며 닥치는 대로 전화를 돌려 저것들 좀 쫓아내달라며 고함을 쳐댔습니다. 이 도둑놈의 새끼가 감히 여기가 어제라고 발을 들여? 제가 연락하기가 무섭게 남동생이 아버지 집으로 뛰어왔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부터 남편 놈을 눈엣 가시로 여기던 남동생도 당장에 놈 때려 죽일 듯이 몰아붙였습니다. 기골이나 악력이나 항상 열심히 운동하는 제 남동생에 비할 바 없던 남편 놈이 찌질하고 초라한 꼴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청우야! 청우야! 자식 새끼 형편없이 내동댕이 처진 꼴을 보고 나서야 그 미친 어미도 발을 동동 구르며 내 아버지 집에서 더러운 발을 떼어냈고요. 때마침 도착한 경찰에게 그것들을 삿대질하며 외쳤습니다. 저 도둑년놈들 다 박아세요. 남의 집 현관까지 멋대로 따고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든 것들 절대로 합의해 줄 생각 없으니까. 난감해하던 경찰들도 결국 현행범인이 그것들 현행을 해가고 와중에도 절박하게 제게 외치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혼만은. 입 닥쳐 이 새끼야. 누나가 싫다고 해도 내가 이혼시키고 말 테니까 거지같이 들러붙을 생각 말고 누나 인생에서 꺼져. 끝까지 애절하게 바라보는 놈이었지만 저놈이 저 생각에 저러겠습니까? 나랑 이혼하면 잃을 게 한둘이 아닌 놈을 쏘아보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길로 사람 불러 재명이 집에서 시어미 짐 싹 빼고 역시 재명이 신혼집에서 남편 놈 짐도 양말 한 짝 남기지 않고 싹 다 드러냈어요. 애초에 다 내 것이었는데 잠시나마 내 덕, 내 아버지 덕을 저런 것들이 보게 해줬다는 사실이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장담한 대로 제 이혼 소송은 남동생이 직접 맡아주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남동생이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군요. 이혼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제 멋대로 남의 명의 집 제 것처럼 처분하려던 정황이며 감히 내 아버지 집 비번 몰래 알아내 무단 가택 침입해 재산 탈취하려 했던 것까지 아주 세세한 갖가지 정황이 범죄의 증거가 되어 거액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간신히 경찰서에서 조서 꾸리고 나와 봤더니 집도 절도 갈 곳 없는 신세로 전락한 거렁뱅이 모자였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법조 용어가 잔뜩 붙어있는 이혼 소장과 그 외 두툼한 소송장들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감히 내 누나가 나 모르는 새 흉악한 것들에게 잠시나마 호구 잡혔다는 걸 알게 된 남동생이 아주 작심하고 소송장을 작성했습니다. 그게 다 인정됐다가는 이혼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것들 길바닥에 나앉는 건 일도 아닐 수준이었어요. 파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그동안 지갑으로 여기던 여자 앞에 납작 엎드린 시어미와 남편 놈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이 돈을 무슨 수로 다 마련해. 당신도 내 사정 다 알잖아. 아가,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내가 서운하게 한 게 많지? 앞으로는 너희들 사는데 한마디도 쓸데없는 소리 안 얹을 테니까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되겠니? 거지 새끼 떠넘기는 소리를 낯짝 두껍게 잘도 하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니들 같은 빈대 새끼들을 참고 살아줘? 지금껏 꼴값 던 것만 해도 기가 찰 지경인데. 이봐요. 호강하면서 살고 싶으면 남한테 기생할 생각 말고 나가서 돈을 버세요. 맡겨놓은 것처럼 남의 재산에 침 줄줄 흘릴 생각 말고. 엄마, 어떻게 좀 해봐. 진짜 딸 파혼당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입 못 다물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오라비 이혼당하고 집안 다 말아먹게 생겼는데 시끄럽게 굴지 말고 저리가 있어. 와중에 신우이까지 쫓아와 자기 신혼집 내놓으라며 제 어미한테 징징대는 꼴을 보니 저 집안은 이미 글러먹었구나 싶었습니다. 신혼집은커녕 제 어미랑 살던 집에서도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꼴이 말이 아닌 걸 보고 상대 남자가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다나요? 그 남자 입장에서야 천운인 셈이었죠. 저 빈대 기생충들한테 콕 꿰어 팔자 망칠 뻔한 거 제 덕에 면했으니 고마운 줄이나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저지만 저것들 봐줄 생각이 코털만큼도 없었던 제 남동생이 여간 무서운 기세로 밀어붙인 게 아니었어요. 이혼이야 곧 마무리되었고 소송 합의금으로 전에 살던 그 낡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는 집에까지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쥐들 주제 입맛에 맞게 가리고 들려고 하다니 그 집조차 이제는 남의 명의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 돈 버는 인간은 애초에 남편 하나뿐이었고 그나마 월급 일부도 차압당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간신히 마련한 단칸방에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세 식구가 지긋지긋하게 눈 맞대고 있으니 불화야 당연한 일이었겠죠. 저 맞이하고는 뒤들 셋이서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던 것들이 가족들 인생 서로 말아먹고는 형편 때문에 따로 지내지도 못하고 눈만 마주치면 싸워대다니 그들 가족 유대감이랄 것도 참 별거 아니더군요. 신우이는 얼마 안 돼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집을 아니 단칸방을 뛰쳐나갔다더군요. 상대 남자한테 팡혼당했다던데 그걸 또 다 남 탓하면서 울고불고 하다가 제 오라비랑 어미한테 머리채 뜯기고 쫓겨난 걸 구경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니 가출이 아니라 퇴출일지도 모르겠지만요.
딸 자식 버르장머리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나 받아줄 수 있는 수준이었나 봅니다. 그러게 어디 감히 제 어미 뒤에 숨어서 우리 아버지 재산하고 상관도 없는 주제에 공짜로 집까지 받아내려고 들어요? 그 기가 찬 심보 생각하면 그 정도 고생하는 것도 큰 고생이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이혼 후에 딱 한 번 모자가 채무 좀 어떻게 봐달라며 집 앞까지 기어온 적이 있었는데 사정 봐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남의 돈 지 돈처럼 쓰려고 할 때는 그렇게 돈 우습고 쉽게 여기더니 고생해서 벌어서 빚 갚으려고 하니까 아주 아까워서 피눈물이 줄줄 나지? 그러게 왜 남의 거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설치고 들었니? 인생 수업 귀하게 들은 수업료라 생각하고 징징댈 생각 말고 따박따박 성실하게 갚아. 나처럼 말로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돈 무서운 거 보여주는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으면. 다행히 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 잘 먹혀들었는지 그 기생충 모자가 성가시게 나타나 더 귀찮게 구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상 비참한 신세가 된 그들 꼴을 보고 그동안 맺혔던 게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면 제 심보가 너무 고약한 걸까요? 그래도 신세 처량해진 그들 마지막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제 속이 후련해져 더는 그것들에게 되갚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제 인생에만 집중하며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만하면 더없이 완벽한 복수가 되었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속 후련해지도록 마지막까지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야기 마칠게요.